안녕하세요. 끝내주는 인터뷰 시작합니다. 웃음을 선사했던 개그맨에서 이제는 8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전문가로 변신한 분입니다. 우리 표영호 TV 표영호 대표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유쾌하고 날카롭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표영호 TV 표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평소에 우리 이강재 그 전 지사님 상당히 존경하는 분인데 MC와 게스트로 이렇게 만나니까 이 장소가 이게 뭔지 싶고. 네. 부동산 오늘 탐색하는 날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새롭습니다. 예. 예, 그 개그맨에서 소통 전문가 그래 70만 이상 구독자를 가진 부동산 전문가로 변신했는데 우리 뉴스토마토 시청자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일단 부동산 시장이 좀 과열되고 있는 이 시점에 제가 여기 나왔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귀한 이 방송 시간에 저를 또 초대해 주신 뉴스토마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또 아직 그 이 뉴스토마토를 보시는 분들 중에 표영호 TV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빨리 구독과 좋아요를 거기 가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부 많이 해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초기에 개그맨이 뭘 안다고 이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편견을 극복하고 야 부동산 유튜브는 표영호다. 또 한 번 라이벌도 한 사람 있죠 누구? 라이벌이 있습니까? 라이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많은 라이벌들이 있긴 있겠지만 저는 그들과 뭐 이렇게 뭘 교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세상 돌아가는 걸 제가 잘 모릅니다. 그쪽으로. 아무튼 라이벌이 누군데? 아니,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광수 그분도 제가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이광수. 네. 이광수 거기 그 원래 증권 전문가 했다가 또 부동산 또 전망 좀 했다가 다시 요즘 증권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광수 그 복덕방 광수열 복덕방 그 대표도 저랑 아주 친합니다. 예. 네. 자, 근데 이게 부동산 전문가로 신뢰를 얻을 수 있던 비결은 어떤 거예요? 글쎄 처음에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언급이나 경제에 대한 언급을 했더니 사람들이 개그맨이 네가 뭘 알아? 라는 반응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는 그 댓글을 쓴 사람들을 죄송하지만 이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농부의 자식은 평생 농사만 져야 되고 한번 어떤 직장을 가지면 그게 평생 뭐 죽을 때까지 그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사람은 성장하고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개그맨인 네가 뭘 알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호응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그런 인식을 좀 불식시켰던 게 아무래도 데이터를 여러 가지의 미국 데이터부터 뭐 유럽의 데이터,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면서 브리핑을 했던 것과 또 현장에 나가서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현장에서 다 보여주니까 뭔가 실감 있다. 라고 한 것에서 좀 인정을 받은 것 같고. 하나는 데이터고 하나는 현장에 갔던 거. 예. 그럼 현장에 가는 거는 어떤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제 데이터로만 본다면 우리가 그냥 지도로 어느 지형을 보면 여기가 대충 이렇구나라고만 알고 있지 현장 가면 여기가 언덕인지 내리막인지 문이 열리는지 닫히는지 그 집에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뭐 그 동네 그 삶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뭐 관리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집에 노후는 얼마나 됐는지 벽의 색칠은 어떤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현장 가면 그런 것들을 생생하게 볼 수가 있고 또 현장에 가서 그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이 아닌 이런 데 가서 그 주인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그 동네 분위기를 또 금방 알 수가 있고 또 부동산을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 그분들이 뭐 아주 소소한 얘기들을 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데이터로만 알 수 없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보여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뢰가 좀 쌓여서 이 방송인으로서 이렇게 좀 접근성도 좀 잘하고 말도 좀 잘 붙이고 이런 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도움이 많이 됐고 원래 그러니까 방송했던 거잖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도움도 있지만 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에서는 개그맨 했던 네가 뭘 알아. 근데 제가 뉴스토마토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거 한번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개그맨이 웃음 준다고 우스운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그맨들도 학벌이라는 게 있고 학벌이 부족해도 뭔가 열심히 차후에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간혹적으로 연예인들이 이제 뭐 뉴스에 사고 치는 것들이 나오니까 마치 연예인들은 다 그런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경우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런 편견을 가지면 성장할 수 없다. 편견을 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예. 자, 저를 지금 우리 이강재 전 지사님 저를 지금 지그시 바라보시는데 너 조심해라 이런 눈빛이 아닙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아니 저는 예. 그 유튜브를 봤는데 일단 데이터로 먼저 비교 데이터가 있고 현장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더 실감이 나는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데이터는 데이터고 현장은 현장이고. 예, 문제는 현장에 있는 거다 이런 생각 좀 많이 들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현장을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도요. 앉아서 무슨 맨날 뭐 사람 불러다가 국감 보니까 맨날 큰 소리만 치고 있는데 그런 거 하기보다는 진짜 현장을 다 가보면 그 사람들하고 손잡고 얘기해 보면요.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알거든요. 대표적으로 에피소드 같은 거 하나는 소개할 수 있어요? 부동산에 예, 관련해서. 현장에 갔을 때 어떤 제가 이제 처음에 뭐 지식산업센터랄지 상가랄지 이런 공실 문제를 좀 심각하게 다루면서 공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공급 양이 있기 때문에 공실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공급의 양을 이걸 줄여야 됩니다라는 뜻으로 제가 방송을 했는데 이제 제가 그런 방송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장에 가면 마치 자기네 현장에 뭔가 안 좋은 걸 취재하러 나온 것처럼 저를 막 이렇게 막 내쫓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양심 바른 분들이 있어요. 저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막 얘기를 해줘요. 그럼 그런 것들을 제가 취재를 하고 녹화를 하고 녹음을 해서 이제 방송을 내보내니까 사람들이 야 표영호 TV 리얼하다, 재밌다 이제 이렇게 또 반응이 온 것도 있고 실제로 저는 현장 나가서 싸운 적도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본의 아니게. 네. 제가 얼마 전에 개포동의 그 아파트 구축 아파트 한 40년 된 아파트에 그 제 후배가 집들이를 한다 그래서. 그 동네에 가는 김에 이제 뭐 좀 찍으려고 갔더니 그 주민이 저한테 와서 아니 뭐 저 안 좋은 거 이런 거 찍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예 안 좋은 건 하고 한두 발자국 걸어가는데 갑자기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여보세요. 안 좋은 거 찍지 마세요. 아니 여기에 뭐 안 좋은 게 있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뭐가 안 좋은데요? 그랬더니 그리고 제가 언제 안 좋은 거 찍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안 좋은 거 찍을까 봐요. 또 이래요. 그래서 편견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건 좀 제가 현장 나가면 힘든데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저를 응원해주고 또 제가 몰랐던 사실도 알려주고 얼마 전에 양재역에 건물이 통째로 그 공매로 나왔어요. 양재역에 건물이 통째로 네, 오피스텔 건물이. 네. 공매로 나왔는데 그 공매로 나왔으니까 이렇게 분양하는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는 의미로 방송을 녹화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저한테 얘기를 다 해주더라고요. 왜 공매로 나왔고 이게 어떻게 된 거고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현장 나가면 모르는 걸 그분들 통해서 또 다시 알게 되고 그걸 시청자가 또 알게 되고 이런 에피소드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부동산 얘기로 가보겠는데요.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 아니었습니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퀴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퀴즈. 자 부동산 가격이 이게 앞으로 오릴까요, 내릴까요? 앞으로라는 기준이 언제까지입니까? 적어도 앞으로 한 2, 3년. 2, 3년. 저는 제 마음은 이랬으면 좋겠는데 안 올랐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린 거예요. 안 올라가면 안 되는 입장인데 그렇죠. 국가 경제 여러 가지 상황에. 근데 반대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집값이 사실 이게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국민들한테 안 올랐으면 좋겠는데 오를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일단 지금 심리적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집값 오르는 이 추세가 문재인 투다. 문재인 정부 때 대책 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제 그만큼 뭔가 불안 심리가 있기 때문에 빨리 어떤 규제 전에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게 10월 전에 막 바람이 불었고 또 공급 대책을 내놨어야 할 구칠 대책이 공급 대책이 미흡하다 보니까 이제 새 아파트도 부족하고 분양가는 계속 올라간다라는 개념이 시중에 아주 파다하게 심리적으로 깔려 있다 보니까 막 달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저는 경제 상황 봐서는 내려가야 정상이고 우리 소득 수준 봐서는 내려가야 정상인데 뭐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있고. 그렇죠. 1% 아래쪽이고. 그러니까 뭐 하나 집값이 올라가야 될 만한 이유가 솔직히 찾아볼 수가 없는데 오로지 심리 하나로 이렇게 가는데요. 이게 좀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출범 4개월 만에 이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곧 나오게 되는데 예. 이게 과연 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가장 큰 이유는 뭐로 봐야 될까요? 일단 불안 심리라고 저는 봅니다. 불안 심리. 예. 어떤 왜냐하면 불안 심리인가? 공급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재건축의 속도는 늦어지고 있고 그런데 공급을 내놨는데 어디 LH 공공 분양이나 공공 임대의
거만 지난 9.7 때 나왔고.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어려워지는 건가라는 불안감을 오히려 만들었다. 근데 그게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4개월 만에 내놓은 대책 2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일 이제 아마 한 번 더 나올 텐데 지금 4개월이니까 사실 뭘 이렇게 잘했다 못했다라고 말하기가 뭐한 이 기간이에요. 뭐 특별히 뭘 많이 막 한 것도 없기 때문에. 근데 6.27 대책은 좀 먹혔어요. 먹혔는데 9.7 대책은 안 먹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시장의 지금 불안 요인이 바로 그런 또 금리가 떨어지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된다면이라고 하는 가정이 늘 갖고 있거든요. 예. 미국 금리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다시 문재인 2의 개념으로 인플레이션이 오면 나는 돈을 갖고 있다 보면 결국 벼락거지가 되는 거 아닌가. 예. 빨리 뭐라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심리가 굉장히 크게 좌우하는 거죠. 6.27의 대출 규제는 성공을 했고 제가 볼 때는 6.27 대출 규제는 나름대로 시장에 효과가 있었다. 효과가 있었다. 예. 그런데 9월 달에 발표한 거는 효과가 좀 적었다. 그리고 공급 부분이 좀 집중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적었다. 이렇게 예. 보시는 거네요. 그런데 공급도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공급을 정부에서 하겠다고 마음먹고 뭐 한다고 해서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뭐 붕어빵 찍어내듯이 땅땅땅 찍어내가지고 아파트 여기 있습니다 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땅을 준비하고 뭘 한다고 해도 최소 10년 15년이 걸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참 어려운 시기에 지금 놓여져 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세 번째 대책에서는 그 투기 과열지구에 대한 규제 지역이 확대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거는 과연 그 전세를 낀 갭 투자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까요? 자,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내일 10시에 3차 공급 대책이 발표될 거라고 지금 찌라시가 기사들 사이에서 지금 돌고 있고 제가 그걸 받았어요. 아마 여기 밖에 있는 기자분들도 뭐 많이 받았을 텐데 내일 그 규제 지역 추가 지정 문제가 없어요. 아, 그런가요? 발표 예정인 자료를 보니까 대출 규제에 대한 것만 쭉 있고 규제 지역 추가 지정에 대한 건 없는데 제가 좀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오후 2시에 녹화를 표영호 TV에서 하고 왔습니다. 아, 예. 그때는 이게 이제 찌라시가 나오기 전이었죠. 5시인가에 나왔는데 저는 2시에 녹화를 했는데 그때 제가 저희 표영호 TV에서 뭐라고 녹화를 하고 나왔냐면 분명히 규제 지역이 더 확대돼야만이 정상적인 그 대책인데 아마도 빠질 거다. 왜요? 아니 내년 지자체 선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이 그 지역구 국회의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선거에 영향을 주는 거를 하면 되겠냐라고 또 뭔가 이렇게 정책 만드시는 분들에게 뭔가 압력을 넣을 수 있다. 그러면 그 규제는 빠질 수 있다라고 제가 브리핑을 하고 왔는데 오늘 오면서 보니까 진짜 그게 빠져 있어요. 구인철 장관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로 공급 대책에 집중할 거다 이런 또 얘기를 했는데. 근데 공급 대책은 뭐 3차에 없는 것 같은데요. 뭐 아무 또 추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전에 보고 온 거 내용은 공급 대책은 없고 그 집값 가격별로 대출 규제가 있던데요. 아, 대출 규제를 한다. 예. 아직 뭐 100% 내일 아침에 10시에 발표한다고 하는데 아직 뭐 다 나온 건 아니니까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자, 그럼 또 다시 한번 또 OX 퀴즈 한번 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지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지정이 되면은 가격 조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가격이 더 올라가지 못하게 잠시 묶어두는 효과가 저는 반드시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를 묶어두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거든요. 네. 실거주도 해야 되죠. 네. 갭투기 원천 차단되지 않습니까? 예. 대출 규제 있죠. LTV, DSR 다 거기에 적용받다 보면 결국 집을 그렇게 막 무분별하게 막 달려들어서 사는 일이 없다 보면 집값이 올라가는 게 좀 누그러들 수가 있죠. 그런데 대출 규제나 그 지역 그 토지거래 허가제나 이런 것도 확대를 하면 그게 뭐 10년, 20년 가는 제도로 딱 정착이 되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풀었다가 잡았다가 해제했다가 지난번 그 유튜브 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 토지거래 허가 풀었다가 엄청나게 집값 폭등을. 그래서 제가 그걸 사실 저는 뭐 정치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등지고 싶지는 않은데요. 왜 등지고 싶지 않아요? 아니 저는 여구 야구 간에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들 오히려 정치 잘하고 응원해주고 싶은데 등지고 싶지 않은데 제가 그 정책만큼은 제가 신랄하게 좀 비판을 한 적이 맞아요.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제 그때 오세훈 시장님이 그거 풀어주실 때 가만히 있어도 6월이면 풀려요. 근데 굳이 2월 달에 그걸 풀었다가 3월 달에 다시 묶었단 말이죠. 2월 달에 왜 그걸 갑자기 풀었냐. 오히려 저는 강남구청장 출마하려고 그러나? 아니 강남 3구, 강남구 서초구 또 어디예요? 저기 송파구. 이쪽 지역의 규제를 해제한다는 얘기는 그쪽 지역이 엄청나게 호재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 지역에 어떤 뭐 지자체장을 출마하시려나 시장이 구청장을 나가시려나 제가 솔직히 그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해제하라고 누군가 옆에서 언지를 한 정책을 도와준 보좌관이 있다면 잘라야 된다. 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그때 집값이 많이 뛰었잖아요. 30%가 뛰었습니다. 30%. 아. 강남권에 30억 하던 아파트가 43억까지 갔어요. 저도 며칠 전에 갔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올랐더라고요, 아파트 값이. 아니 어떻게 한 달 두 달 만에 아파트 값이 이게 무슨 튤립도 아니고요. 30%가 뜁니까? 어마어마한 폭등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또 다시 묶었잖아요. 묶었는데 이제 강남 사람들의 생각은 가만히 있어봐. 좀 있으면 또 풀어. 오래 안 가. 풀었다가 조였다 조였다니 그때 하면 돼.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강남 불패의 신화다 이런 걸. 강남 불패 신화를 계속 지금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만들어주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도 그 1가구 2주택, 3주택, 다주택자를 과세를 징벌적 과세라는 말 정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로 더 몰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다 섞여서 결국 부동산을 잡는 그 정부나 정책은 없었다. 대출 규제 나온 이유도 지금 가계 대출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그걸 좀 조이는 의미가 있는 거지. 부동산을 하향 안정화시킬 의도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의심들을 부동산 쪽에서는 많이 합니다. 현재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 6억에서 4억으로 더 낮추는 방안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이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할 거다. 아니면은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더 집을 살 수 있게 좋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양론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세요? 자, 이건 좀 냉정하게 이거 제가 욕먹을 얘기인데 괜찮겠습니까? 이거 표현고 괜찮나 모르겠네. 이 얘기해도. 자, 원래 집이라는 건 적정한 수준의 내 소득에 맞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삽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가장이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집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무리한 대출로 집값을 책임졌단 말이에요. 결국 소득으로 집값을 띄운 게 아니라 무리한 대출로 끌고 온 서울 집값이라는 거예요. 대출로 끌어올린 서울의 집값이다. 이런 케이스의 경우는 전 세계 유일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저는 대출 규제를 통해서 축소를 시키면 결국 돈 있는 사람만 집을 사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는데 그럼 돈 없는 사람이 빚을 많이 내서 샀으면 좋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사는 게 맞죠 그러면. 냉정하게 말하면. 근데 돈 있는 사람만 또 그런 기회를 가지고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또 반대 여론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그 전에 제가 표영호 TV에서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현금 체력을 길러야 된다.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좀 해야 된다. 집을 사고 싶다면. 대신 그렇지 않다면 소비를 많이 해라. 라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그 얘기는 어느 언론 기사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언론들도 부동산을 띄워야 되는 언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광고 수입도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은 어떻게 집 사라는 거냐 또 따지는데 그럼 서민들이 6억 이상 대출받아 집 사는 게 정상입니까? 대한민국의 가계 평균 자산이 순자산이 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6억 대출을 막았을 때도 그 기사가 나왔어요. 서민들은 그럼 집 사지 말라는 거냐? 어느 누가 서민들이 6억을 대출받아서 6억 이상을 대출받아서 집을 삽니까? 서민들의 평균 자산이 5억 원 정도 되는데 중산층 우리 평균 자산이요. 그런데 6억까지 막은 거 가지고도 서민들은 집 사지 말라는 거냐 이런 뉴스가 났단 말이죠. 그러면 서민들이 그럼 10억 대출받아 집 사는 게 정상입니까? 정신 나갔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한민국이 전체가 다 부동산에 미쳐가지고 정신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심리적으로 꺾지 않으면 부동산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심리를 누가 꺾냐? 저 말 나온 김에 쭉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요. 심리를 누가 꺾냐? 우리나라에서 못 꺾는다. 딱 한 사람 꺾을 수 있어요.
파월 미 연준 의장이나 트럼프 금리를 미국에서 2~3% 올리면 우리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집값 결국 대출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대출 규제가 아니고 금리죠. 금리. 예, 감당 못할 금리가 오면 또 다시 난리가 나는. 근데 그렇게 뭔가 경제적으로 충격이 와서 집값을 잡지 않는 이상 어렵다. 예, 지금 우리가 빚내서 대출 받아 집 사는 이런 소득이 올라가지고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고 예. 대출 받아가지고 하는 이 비정상적 구도를 끝내야 된다. 이런 예. 말씀이시네. 예. 그래야 서민들이 진짜 살기 좋은 거예요. 맞아. 근데 이게 정치권에서는 이것 때문에 집값 문제 때문에 국민들도 고통스럽고 예. 정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그러면 밤을 새서라도 뭔가 이 집 문제 대책을 세워야 되지 밤을 않을까? 새워서 집 문제 대책을 못 세우는 이유가 본인들이 집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아. 본인들 목을 왜 이렇게 졸리고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저런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뉴스토마토 여기 컨셉이 안 맞는 소식과 멘트를 타세요? 안 맞는 멘트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닙니다. 뭐. 아, 지금 밖에서 거기에 굉장히 싫어할 것 같은데 지금. 집을 가지신 분들이 거기에 주로 있게 그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잖아요. 물론 뭐 그게 다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소신 있게 뭔가의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다음에 외부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야 되는데 이 고집들이 있어요. 예. 이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해야지라는 고집이 있단 말이에요. 밖에 뭐 걔네들이 뭘 알아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좀 주변에 있는 얘기 너무 자기들 좋아하는 사람들 얘기만 듣지 말고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니 민주당은 보수하면 안 됩니까? 이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네. 제 귀로 눈으로 똑바로 봤거든요. 전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고 봐요. 막 서로 등지고 막 이게 아니라 필요하면 같이 배우고 땡기고 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야 진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지. 네. 맨날 소리만 지르고 윽박만 지르고 저 국정감사 뉴스 보는 게 거의 스포츠 보는 것보다 더 재밌어요. 사람 불러다 막 엄청나게 면박 주고 예?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역대까지 이 부동산 대책을 주로 공직자들이 만들어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실패해 왔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는 뭔가 국민들과 그 시장에서 있는 분들의 얘기를 좀 폭넓게 들어서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저는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님이 이메일이 왔어요. 예.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하는데 와서 참여해서 발언하고 토론해서 도와줄 수 있겠냐? 메일이 왔어요. 예. 제가 좋은 정책을 만드는데 무조건 참여한다. 기회가 되면 시간이 맞으면 가겠습니다라고 그 메일 온 거에 제가 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 간에 뭔가 필요하면 의견을 듣고 청취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동안 이렇게 공무원분들이 자기네끼리 이렇게 고위공무원들이잖아요. 그것도 다 뭐 행시 패스하고 이런 분들이 하니까 고집이 있단 말이죠. 행시 패스 안 하는 네가 어떻게 알아? 개그맨이 네가 뭘 알아?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농사꾼인 아버지가 뭘 알아고 따지면 그게 되겠습니까?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전세의 월세와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6대 4입니다 지금. 월세가 6, 전세가 4입니다. 원래 전세가 6, 월세가 4였습니다. 뒤집어졌습니다. 예. 그 앞으로 그런 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월세가 더 가속화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전세 대출을 조여야 되거든요. 전세 대출이 집값을 올리는데 계속 버팀목 역할을 해줬는데 얘를 전세 대출을 서민들 살기 좋게 한다고 계속 늘려주면 집값은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서민들은 계속 그 집을 못 사서 대출을 끌어안고 사는데 또 영원한 직장이 없지 않습니까? AI 시대에 와서. 예. 그러니까 빚 못 갚고 결국 또 다른 사람이 이 집을 빚을 내서 또 감당하고 또 이 사람도 빚을 못 갚고 또 결국 또 다른 사람이 빚을 내서 또 감당. 결국 그 집 빚 다 못 갚고 끝나요. 하나 사례를 한번 얘기해 봐 주시죠. 청담동에 또 청담동에. 개포동에 개포동에. 지금 새로 지은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깜짝 놀란 게 청담동의 모 아파트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입주를 해요. 엄청난 대단지인데 25억 하던 아파트가 4, 5년 만에 다 짓고 나니까 70억, 80억이 됐어요. 25억짜리가 80억이 돼요? 예. 예. 몇 평짜리가요? 보통 34라고 평균 잡고요. 예. 우리 지사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년 만에 25억 투자해서 80억 되면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누구나 다 하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에 들끓고 있다. 그러니까 그 80억, 70억에 거래되는 34평 강남의 아파트는 제가 볼 때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생겨날 수 있는 아파트 가격을 지금 미리 땡겨서 그 돈으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재건축이 될 만한 아파트들은 전부 다 그 가격으로 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은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고. 근데 더 히트가 뭐냐? 실사례가 뭐냐? 자, 그럼 25억일 때 그 집을 샀을 때 대출금이 한 5, 6억, 7, 8억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당시에. 네. 그걸 지금도 못 갚았어요. 아. 못 갚았는데 집이 80억이래. 안 팔아요. 왜? 200억 간다고 지금 믿고 있으니까. 까짓 거 200억, 그러니까 80억짜리 아파트에 빚이 7, 8억 있는 게 그게 빚이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 사실 입주를 못하는 분도 있어요. 왜? 잔금을 못 내서. 많죠. 예. 잔금을 못 내서. 잔금을 못 낸 집주인이 있는데 그 잔금이 얼마겠어요? 끼케야 5, 6억일 겁니다. 5, 6억일 건데 그 못 낸 사람이 집값이 70억, 80억이래요. 이게 지금 이게 경제 논리로 말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걸 방치를 했다 그동안. 이렇게 그동안 금융으로 빚으로 대한민국 부동산의 버블을 만들었다. 결국 돈 번 데는 어디냐? 금융권이다. 은행만 돈 벌었다. 전부 대출 금융권에 저기 뭐 부동산 담보 대출 해가지고 그죠? 자,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대출 받아서 뭔가 공장 돌리고 뭘 이렇게 합니다. 물건 안 팔리면 망합니다. 그죠? 그렇죠. 은행은 가장 안전한 자산에 대출해주고 이자를 많이 받습니다. 네.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집이라고 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던 은행이 그렇게 돈을 버는 은행들만 결국 이 버블장에서 이익 봤다. 맞아요. 예. 이게 결국은 기업으로 돈이 가야 되는데 기업 금융으로 가지 않고 부동산으로 가서 결국은 부동산으로 해서 점점 더 돈은 많이 벌고 서민들은 힘들어지고 힘들어지고. 빚 갚느라고 경제 안 돌아가고 지금 저기 소상공인들 지금 밖에 나가면 식당 텅텅 비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러냐? 쓸 돈이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찌감치 그런 금융에 뭔가 혁신 개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그 증권이나 은행이나 부동산의 대출을 잘해주지만 기업 대출, 사업자 대출을 받으러 가면 엄청나게 이게 힘듭니다. 일단 부동산 대출은 뭐냐면 뭐 평수 이런 거 하면 계산하기가 쉽잖아요. 계산하기 기업 대출. 쉽고. 자 그러면 예, 제가 너무 제가 흥분했습니까? 금융감독위원장으로 제가 예. 임명이 됐어요. 그러면은 부동산 문제에서 어떤 정책을 쓰겠어요? 아, 제가요? 예. 금감원장이 제가 된다? 됐다. 네. 금감원장이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끼케 압력 넣는 거죠. 그 가계 대출 줄여야 되니까 은행에서 좀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팍팍 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또 이제 눈치 보면 뭐 적당히 하세요. 그러면 또 넘어가는 거고. 지금까지 그래 왔다는 거죠. 저는 제도적으로 맨날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렇게 젊은이들이 창업하기 좋은 나라 이게 아니라 젊은이들이 아파트 살려고 30대 애들이 막 대출을 영끌을 해서 사는 그거 말고 진짜 영끌을 영혼을 영끌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뭔가 개발을 하려고 하는 도전하는 그런 청년들을 만들어내는 게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치권은 그런 거 안 하고 맨날 저 증언 불러다가 맨날 소리치고 큰 소리 치면 마치 카메라 마사지 많이 받으니까 인기 올라가는 줄 알고. 카메라 마사지? 예, 카메라에 보면 맨날 그 카메라 받으니까 마치 인기 있는 줄 알고 유명세가 되지 않습니까? 저 이광재 저 지사님도 나중에 국회 들어가시거나 뭐 하시면 너무 점잖게만 하지 마시고 책상 뭐 들었다 놓고 하십시오. 그러면 기사 한 줄 더 나고. 저는 그걸 못해서. 근데 자, 제가 그러면 밖에서 들으니까 이광재 지사님의 단점이 하나 있더만요. 뭐예요? 너무 양반이시라고, 너무 점잖으시다고. 그래서 제 유튜브는 예. 컨텐츠가 많거든요. 예, 진짜 근데 많잖아요. 많은데 재미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4만 1,000명밖에 안 되는데 이거 뭔가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점잖으시고 제가 이건 진짜 앞에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님께 제가 이 방송 보신다면 감히 제가 제안을 드리면 밖에서 사람들이 평가를 하기를 우리 이광재 그러면 정책 이거 1등이라고 그래요. 아, 이거 아이디어와 미래 비전이 너무 뚜렷하다. 이런 거를 좀 저랑 친한 사람 얘기 들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제가 밖에 누군가 어디 컨퍼런스를 제가 갔는데 이광재라는 분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평가하길래 제가 조금 아니까 칭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자, 다시 부동산 얘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자, 이번에 그 세 번째 대책을 위해서 막차를 타고자 하는 매수자들의 계약을 위해서 분주한 모습인데 이런 시장 분위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대출 규제가 내일 발표가 될 겁니다. 대출 규제. 예. 그러면 이제 이것저것 또 끌어모을 준비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아직까지 어떤 시그널이 남아 있냐면 우리가 월드컵이 치러지는 그 전전해부터 사람들이 월드컵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규제가 나오긴 나올 거다. 규제 지역을 확대할 거다. 이번에 발표가 되든 안 되든 내일 봐야 알겠지만 안 되면 앞으로 또 언제 나올 거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러면 규제를 하기 전 4차가 나오기 전에 빨리 하자. 이게 바람이 불 겁니다. 그러면 대출 축소를 하는 것에 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우리 이제 국정감사에서 우리 김윤덕 교통부 장관이 그러니까 신혼부부 수요자 특성에 맞게 주거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 늘 구호지 않습니까? 신혼부부들에게 잘 맞는 집을 공급하는데 뭘 중점을 두겠다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네. 현재 주거급여,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공공임대 신청도 이게 한 20개 넘는 제도가 좀 제각고로 운영이 되는데 다 말이 다르고 네. 또 돈이 조금 역시 다르고 계속 지원해주고 뭐 그런 걸 좀 이렇게 한눈에 이게 쉽게 보면은 주택 관련 데이터가 국토부, 부동산용, 등기소, 금융기관, 지자체 이게 다 따로따로 뭔가 이걸 한눈으로 봐고 AI로 딱 봐가지고 데이터 기반으로 이게 주택 정책을 낼 수 없나요? 그러면 이제 정치인들 정치하지 말아야죠. 다 AI가 데이터로 하면 되니까. 아니 데이터를 보고 A를 선택할 거냐 B를 선택할 거냐 하면 되니까. 저는 그 이제 우리 청년 세대들이나 신혼부부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주는 거 참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정책이 너무 왔다 갔다 하면 그 역시 일관성, 지속성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 지속성이 변하기 전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또 막 이 경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제도가 부동산 제도는 특히 고무줄 정책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늘었다가 줄였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믿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 그게 안타깝습니다. 네.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전에 우리 국토부 장관께서도 이제 그런저런 뭐 여러 가지 본인 의견을 얘기하고 그러시는데 뭐 얼마 전에 세금 문제 또 얘기했지 않습니까? 보유세 문제. 개인 의견이다라고 말했는데 그 보유세를 올리면 내년 선거나 또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총선 때 또 영향을 주니까 아마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계속 말을 흘린다는 얘기는 불안감을 줘서 오히려 패닉 바잉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 투의 정책가 지금 집을 안 사면 벼락거지 된다라는 그 심리를 꺾으려면 자꾸 그렇게 뭔가 규제 일변도에 이렇게 언제 나올지 모른다 이런 걸 계속 주면 엄청나게 불안합니다. 사람들이. 네, 그 문제를 좀 정치권에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공급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재건축을 하거나 집을 땅을 사가지고 환경영향 평가가 없고 설계하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 시내 보니까 모텔이라든지 예. 오피스텔이라든지 예. 상가 빈 게 많잖아요. 상가는 대략 한 12%, 9%, 12%, 예, 예. 오피스텔은 한 5%. 이런 거를 우리가 뉴욕이나 런던 같은 경우는 주거시설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던데 예.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공급이 일어나지는 않나요?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게 이제 소위 가만히 데이터로만 보면 그렇게 하면 되겠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건물 구조상 상가를 주거용으로 바꿀 수 있는 건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상가나 상업시설의 경우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 좀 용도 변경을 하거나 구조 변경을 조금만 하면 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뭐 주상복합 건물의 1층 상가, 2층 상가들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뭐 화장실 문제나 뭐 다 소방 문제나. 예. 네. 오피스텔은 어때요? 오피스텔의 경우는 사실 공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오피스텔이 좀 사람 거주할 만한 정도의 규모로 잘 지어져야 된다. 근데 너무 작게, 그러니까 임시로 거쳐갈 만한 규모의 잠시 한 3, 4년, 2, 3년 머무를 수 있는 정도의 그 규모로만 계속 지어서 공급을 한단 말이죠. 예. 이건 주거용이라고 보기에는 임시 거처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말고 아파트 가격이 뛰는 것을 잡는 용도로는 못 쓰인다. 예, 예. 그러니까 오피스텔도 기왕이면 주거용. 우리가 아파트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그냥 오피스나 호텔처럼 반 섞어서 잠깐 주거하는 용. 이게 아니라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주거용이다. 이 개념으로 잘 지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 법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몇 가구 이상은 뭐 신고를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게 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비껴나가서 잘 짓기라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오피스에 거주할 수 있으면 도심의 공동화도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도심 속에 사람들이 살게 되면 훨씬 출퇴근 시간도 줄어들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뉴욕이나 런던 같은 데 보니까 그렇게 전환하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 다만 이거를 임대료를 상한을 준다든지 예. 이래 가지고 이제 서로 부자를 더 만들게 아니고 서로 공공성을 만들고 하던데 왜냐하면은 자꾸 재택근무가 이제 늘어나게 되고 예.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니까 오피스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주거 쪽으로 좀 바꾸자라는 게 이제 세계적인 추세인데 예. 우리는 아까 그런 제약이 있네요, 그죠? 건물 생긴 게 다르긴 거죠. 다 부시고 다시 져야 되거든요. 그럼 그 누가 부시고 누가 지을 거냐? 그 돈은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을 그냥 뭐 마루 깔아서 따뜻하게 해놓고 뭐 냉장고 넣어놓고 이러면 살면 되겠네. 이게 아니라 구조 자체가 다 바꿔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그 LH에서 분양 임대형, 뭐 임대 분양형,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우리가 공공임대 분양이든 뭐 임대든 그 있을 만한 곳에 이제 지어야 된다. 맞아요. 저 멀리 지어놓고 거기를 왜 안 들어오냐 그러고 거기 지어서 공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민간 임대나 공공 임대 들어가는 분들은 멀리 교통 멀리 꼭 살고 싶겠습니까? 싱가포르의 경우는 보통 도심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동, 강남에서 지하철로 한 20분, 버스 타고도 한 30분. 뭐 예를 들면 요 정도 거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울로 따지면 명동이나 강남이 중앙이라고 봤을 때 뭐 마곡동이랄지 화곡동이랄지 예를 들면 중곡동이랄지 이제 서울로만 놓고 본다면 요런 데다가 그렇게 임대 아파트를 짓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저기 멀리 맞아요. 그리고 그거 지었다고 또 그렇게 또 어깨 힘주고 지금 뭐냐면 샐러리맨들이 가장 고통받는 게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예. 전 세계에서 가장 길어요. 예. 그 일본 도쿄의 경우도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일본 도쿄도. 그래서 일본 도쿄는 지하철 요금이 우리보다 좀 비쌉니다. 그러다가 청년들이 이제 도쿄 중심을 벗어나서 외곽으로 나갔다가 교통비 따지고 거주비 따지니까 또 집값이 많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일본이? 따지고 보니까 동경 시내 살아도 되겠는 거예요. 비용을 따지니까.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외곽이 또 슬슬 공동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날이 머지 않았다. 그런데 그러려면 서울 중심, 대도시 중심부에도 이제 새롭게 뭔가 주거용이 개발돼서 잘 지어져야 된다. 근데 이제 이걸 너무 공공으로만 끌고 나가려고 하면 아마 이게 앞뒤가 안 맞을 겁니다. 맞아요. 예. 여기 보니까 우리 그 항아 젠통령님은 맞아요.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가야 해요. 이런 말씀이 계시고 벤처 창업 중심 국가로 가야 되는구나. 이 부동산 이거 극복해야 되는구나. 이런 얘기가 많이 있네요. 예. 그리고 재밌다는 분들이 많아요. 재밌다 그래요? 네네. 제가 좀 역시 그 우리가 말을 격이 없게 해서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그 국토부가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를 400건을 포착했다고 하고 예. 이 부분에는 좀 이재명 대통령도 좀 엄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미성년자 명의로 매수한 주택이 66채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한 5살짜리 10살짜리가 뭐 예. 현금 몇십억 주고 사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자본 민주주의 국가에서 돈 많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아파트를 하나 사주고 싶다는 세금 다 내고 사줬어요. 그걸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이게 편법이 도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 자금을 썼다든지
자기 돈 안 쓰고 어떻게 이제 이걸 사주려고 하는 법인 자금으로 받아가지고 넘겨준다든지. 그리고 또 요즘에 가장 제가 이걸 21년부터 제가 계속 이걸 주장했었는데요. 이게 뭐가 있냐면 어느 지역에 이제 한 3, 4개월 있으면 분양물이 튀어나올 곳이 있습니다. 그럼 그 3, 4개월 전부터 최소한 5개월 전부터 이 지역의 아파트 값이나 오피스텔 값을 막 이렇게 위에다 거래를 해요. 그 위에 거래를 하고 아직 뭐 계약금 그러니까 잔금까지 다 안 치른 그냥 계약만 해서 신고를 해놓고 거래를 막 띄우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걸 분양을 합니다. 예를 들어 5억 하던 거를 6억, 7억, 8억까지 띄웁니다. 그럼 이 동네 집값이 갑자기 8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이제 원래 5억 정도 한 5억 5천에 분양하려고 했던 아파트가 갑자기 8억 정도에 분양합니다. 그러면 현재 시세랑 싸지 않습니까? 분양 완판되는 거예요. 그럼 5억에 분양해도 되는 것을 8억에 분양했으니까 3억의 이익이 난 거예요. 호당. 이게 얼마입니까? 이런 장난들을 무지하게 쳤습니다. 근데 이걸 조사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조사를 했고 다 했어요. 했는데 벌금 3천만 원. 주의 조치. 돈은 몇백억을 벌었는데 1억 넣고 장난치고 몇백억을 벌었는데 주의 조치 3천만 원. 그 다음에 이걸 제대로 뭐 조사도 사실 제가 볼 때 400건 포착했다. 포착한 걸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그냥 포착했어. 그래 수고했어 끝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한두 명 잡아서 3천만 원 벌금 주거나 주의 조치하거나 이걸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서 부동산 장난을 계속 치는 겁니다. 우리가 주가 조작하면 그거 진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죠. 패가망신한다. 부동산은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앞뒤가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자 이번엔 다시 국세청장하고 국토부 장관을 겸임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법을 강화해야죠. 어떻게 해요? 일벌 100개로 갑니다. 저 같으면 과감하게 만약에 부동산으로 장난치거나 걸렸어요. 그게 명백하게 딱 걸렸어. 실수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실수인지 아닌지는 이게 의도적이냐 아니냐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다른 명의로 계속 장난질을 치는 것도 조사를 하잖아요. 우리가 검찰, 경찰 조사하면 집요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 집요하게 안 해서 그래요. 집요하게 하면 다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이왕이면 세게 우리가 적어도 주가 장난치다 걸린 정도 수준의 법을 강화해야 된다. 그러면 가격 담합이 아니라 가격 띄우기 이런 장난질을 못 심지어 보면은 이게 우리 아파트가 뭐 그냥 밑으로 못 팔게 하잖아요. 저 집은 굉장히 어려워서 팔고 나가려고 하는데 못 팔게 한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예를 들면 저는 그 정도는 인지상정이라고 봐요. 좋아요. 예, 왜냐면 아유, 야, 네가 아파트에서 우리 거 싸게 팔고 나가면 우리 동네 집값 다 떨어지잖아. 근데 이 사람은 빨리 팔고 나가야 돼. 급해. 그러면 사람들은 팔고 나간단 말이야 지금도. 그런데 우리끼리 그냥 야, 우리 이왕이면 얼마 이하로 팔지 말자. 자기들끼리 담합을 했어. 근데 담합이 현실로 될지 안 될지는 각자의 사정마다 다르잖아요. 담합은 제가 볼 땐 선의의 욕심이에요. 선의의 욕심이다. 담합은 선의의 욕심이에요. 그 대신 자기네끼리 어떤 그 규제 사항을 두고 이 이하로 팔면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면 이건 불법이에요. 대신 야 우리 좀 이왕이면 얼마 이하로 팔지 않는 걸로 하자. 우리 집값도 제발 올랐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인지상정으로. 인지상정, 선의의 욕심. 아니 우리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자. 이건 담합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개정된 법에 따라서 공인중개사나 이런 시장 교란 행위를 한 부분이 우리가 공인중개사나 이런 부분도 그 처벌 대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처벌 대상이 돼야 되죠. 공인중개사분들 그분들도 사실 제가 볼 때 99%가 굉장히 양심 바르게 선량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현장 다 가보면 정말 솔직하게 저한테 브리핑을 해주고 어떤 분들은 저를 피하는 분들은 그분들은 좀 이상한 분들이야. 뭔가 숨기고 싶고 감춰서 이걸 뭔가 띄우고 싶은 분들은 저를 피해요. 제가 직설적인 질문을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저 붙잡고 막 얘기 다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99%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말고 이제 이상한 분들 0.1%의 공인중개사 분들이 이 물을 흐리는 특히 전세 사기에 가담하거나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전세 사기는요. 제가 전세 사기 당하신 분들 미추홀구에 있는 분들 제가 진짜 수십 명을 제가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정말 눈물겨운 사회 많아요. 전세 사기고. 저도 정말 막 한번 울은 적 있어요. 제가 표영호 TV에서 취재를 하면서 어떤 정말 아름다운 우리 20대 후반의 여성분이
이제 내일 모레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한 3개월 뒤에. 근데 가지고 있는 돈 8천만 원인가를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자기 돈도 아니야. 대출 받은 거죠. 대출 받아서 하는 거니까 결국 마이너스가 나고 갚아야 되는데 돈 없으니까 파혼이 됐어요. 그래서 자살을 시도했어요. 예. 근데 그걸 떼어먹은 놈은 또 강원도 어느 땅을 개발한다고 했다가 지금 깜빵 안에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전세 사기를 의도적으로 친 사람들, 전세 사기라는 게 본의 아니게 전세 사기가 되는 경우가 집값이 올랐을 때 전세값을 여기서 받았는데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전세값을 못 돌려줄 때 다음 임차인이 들어와서 돈을 줘야만 가는데 다음 임차인이 이 정도 전세보다 더 싸게 들어온다고 하니까 요 정도 갭이 있는 거를 내가 못 물어줄 때 이런 거는 본의 아니게 갑자기 전세 사기꾼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도 있어요. 예, 예. 근데 그것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자기가 혹시나 이런 갭 차이를 못 물어줄 정도의 맥스로 전세 돈을 받아가지고 투자하는 거 잘못됐다. 그 비양심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전세 사기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패가망신할 수 있는 나라를 망치는 일이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좀 확실하게 단속해야 된다. 이거 국가 망치는 일입니다. 국가 망하게 만드는 주범들이에요. 저는 알겠습니다. 예. 표영호 TV가 이렇게 정말 독하게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붙잡고 우는데 저는 진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인터뷰하고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알리는 것밖에 없는데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왜 표영호 네가 거기 가가지고 사람들 인터뷰해가지고 사람들 들쑤시냐고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뿐인데. 참 여기 그 항하 잼통령이라는 분이 개그맨 출신 분이 왜 이렇게 똑똑해요? 이렇게 있네요. 똑똑한 게 아니고 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네. 그다음에 대표님께서는 그 최근에 저출생 고령화에 따라서 구조적인 변화가 우리가 있어야 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출생 고령화나 나홀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1인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면서 가구 수는 좀 늘어나죠. 독립된 가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근데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제 집의 형태는 좁아지고 또 좁아지면서 양은 많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그 외곽으로 이렇게 쫓겨나는 분들, 서울로 따지면 외곽, 또 수도권 경기도에서 더 외곽 쫓겨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이런 분들이 나중에 복지의 사각지대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핵심인데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내가 내 입에 풀칠하고 먹고 살던 사람들이 경제 활동 연령에서 좀 벗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돈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KB경영연구소에서 나온 걸 제가 보니까 당신의 미래를 준비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19%가 yes. 나머지 80%는 no예요. 근데 그 19%도 당신의 노후가 준비됐습니까? 라는 말에 보통 한 달에 한 200만 원 조금 쓰는 정도의 yes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물가 이렇게 올라가고 관리비 나고 교통비 올라가고 전기세 물세 다 올라가는데 200만 원 가지고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은퇴를 55세에 평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평균 연령, 수명 연령이 이게 통계청 자료는 남자는 80 몇 세, 뭐 여자는 83세, 80세, 뭐 이렇게 나오는데 85세, 예. 사실 실제 죽는 나이를 최근 데이터를 보면 90세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은퇴하고 35년 동안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 게 없죠. 예. 그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된 불행한 나라가 된 게 사실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계속 우리가 이거 복지 나라의 기금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럼 청년 세대가 그걸 다 어떻게 빚을 감당합니까? 청년 세대 인구가 얼마나 많이 줄는지 아세요? 이광재 지사님 친구분들 동년배 분들이 몇만 명인지 아세요? 우리가 90만 명 정도. 90만, 예. 80, 90만. 지금 몇 만인지 아세요? 지금 24만인가요? 예, 24만, 23만입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줄어든 겁니까? 이 아이들이 나중에 나이 든 사람들을 봉양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불가능하죠. 이들이 낸 세금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는 이런 걸 미래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지금 단편적으로 오늘 문제가 아니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이다. 오늘 내가 인기 끌어서 뭘 해볼 게 아니라 더 큰 어젠다를 제시해야 된다. 라는 게 제 소시민의 생각입니다. 예.
그 MZ 세대는 이제 집 사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하는데 표영호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30에게 해주고 싶은 그 조언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우리 저 2030 여러분들에게는 저도 기득권은 아니지만 저도 이미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기득권이 아니라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030 세대 분들이 양쪽으로 갈렸어요. 뭐 코인을 좋아하는 코인 시대, 특히 이제 AI 쪽에 기술 쪽에 이렇게 소득이 좀 많이 올라가는 곳, 또 그렇지 않은 곳 이렇게 완전히 갈려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집 사기가 이런 분들은 막 또 막 연끌하고 뭘 해서 막 해. 연끌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대출도 뭐 연끌이라는 게 대출 많이 한 게 연끌 아닙니까? 그렇죠. 대출을 누가 해줍니까? 은행에서 주는데 뭔가 없이 그냥 해줍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연끌조차도 빈익빈 부익부로 가고 있다. 그래서 특히 청년 세대들이 집을 사는데 너무 혈안이 되다 보니까 집값이 너무 올라가 있는데 그 집값에 올라간 거의 이익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에서 다 먹었다. 그리고 기성세대가 다 먹었다. 청년 세대가 앞으로 버텨내는 게 너무 힘들 거다. 이것 때문에 저는 괜히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 참 경기 안 돌아가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아끼는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의 역량을 키우고 내 재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어딘가에서 나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밖에 해결책이 없다. 정부가 집값을 잡는 것도 아니고 은행에서 갑자기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일을 안 해도 막 돈을 주는 이런 것도 아니고 결국 내 스스로가 나의 가치를 올려서 차후에 뭔가 내 집도 마련하고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집도 장만할 준비도 하고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미안하다 이런 말씀 제가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결정적으로는 지금 이제 은행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부동산으로 담보대출로 결국 가게 되면 결국 이게 기업으로 돈이 가야 되고 예. 그잖아요. 그래야 결국은 일자리도 만들어지게 예. 되는 거고 그래야 또 소비 여력이 생기고 또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예. 이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전환하는 대전환이 필요한데 이건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돈을 주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방법. 지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5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코스피 5천. 근데 코스피 5천이 꼭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뜻도 있겠지만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의 뜻도 있는 거죠. 그동안 너무 한국 주식이 소외되고 저평가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저평가됐다고 하는 걸 가만히 보면 전 세계 시장에서 한국 시장이 기술적으로 앞서가는 기업들이 주가가 지금 끌어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한계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심리적으로 그 청년 세대들이 어떤 기업을 만들고 창업하고 하는데 규제를 정말 과감하게 풀어줘야 된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보는데 무슨 뭐 로봇을 만든다고 해도 로봇을 길거리에 끌고 나가서 얘를 테스트를 하려고 하면 이게 로봇이 사람인지 차인지 구루마인지 법적으로 뭐가 없어요. 그럼 이거 허가받는 데만 해도 수십 군데 다 허가받다 보면 다른 데서는 더 빠른 기술을 만들었어 벌써.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나라에서 뭔 그렇게 뭐 청년 세대들에게 해주는 게 있겠냐.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을 제가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규제들을 다 풀고 또 역시 지원도 하려면 과감하게 해서 좀 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청년을 만들고 자꾸 창업하려고 애를 쓰는 청년을 만들어 꿈을 꾸게 만드는 나라가 돼야지 꿈을 접게 만드는 나라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청년들에게 또는 기성세대들이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게 꿈을 접는 건데 집 아파트 사는 거 말고는 꿈이 없어요. 건물 주인 되는 거. 건물 주인 되는 것도 요즘 제가 하도 떠들어가지고 약간 접었어요. 왜냐면 건물 값도 지금 이게 지금 불안하거든요. 불안해요. 그래 이게 결국은 우리가 다른 선진국을 보게 되면은 부동산 재산 3분지계 예. 부동산 그다음에 주식 예. 그다음에 연금 예, 예. 예금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전부 부동산에만 한 7-80%가 자기 자산이 가 있으니까 예. 이걸 결국은 이 돈의 흐름을 기업으로 바꾸고 그래서 도전하는 나라가 되고 결국 실패해도 신용불량자가 되는 게 아니고 다시 도전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예. 결국 대한민국이 성장으로 가고 미래로 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죠? 청년 시대 세대에
한두 번 실패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어떤 식기에도 있지 않습니까? 바람 한 번 안 맞고 자란 꽃이 어디 있으며 비바람 한 번 안 맞고 큰 나무가 어디 있느냐. 멋있어요. 네, 그런 식기가 있는 것처럼 청년 세대들에게 그렇게 꿈을 꾸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진짜 기성세대가 할 일이지. 아파트 값 이렇게 부풀려 올려놓고 대출 많이 해줄게 하는 나라는 아니라는 거. 이건 잘못된 나라다. 그래서 대출 조이는 것만이 또 능사는 또 아니다 지금. 대출도 조이고 공급도 확실하게 해야 된다. 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이재명 대표가 이제 부동산 전문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한테 정말 이거 하나만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어떤 건의를 하고 싶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살 수 없는 소득이 문제인 겁니다. 그 소득은 어디서 나오냐? 그냥 기본소득 다 올려주고 최저임금 올려준다고 소득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결국 경제 기반으로 어디선가 물이 나와야 샘솟듯이 뭔가 일이 돌아가야 소득이라는 게 발생하고 돈이 올라가는데 그렇게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년이든 기성세대든 요즘 또 생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60도 청년입니다. 60도 창업을 해야 되고 70도 창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뭔가 꿈을 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토대를 창업하고 꿈을 꿀 수 있는 나라 토대를 만들어 달라. 예, 그동안 정치인은 꿈을 다 뺏어갔어요.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청년들의 꿈을 다 뺏어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번에 이 방송은 좀 그 전국 방송으로 해서 대통령도 보시고 하면 안 됩니까? 토마토 TV를. 예. 그래서 정말 청년들 기성세대 분들께 꿈을 꿀 수 있는 꿈을 꿔도 좋은 나라. 내가 비록 허황된 꿈을 꾸더라도 이 허황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나라. 미래가 있는 나라. 내 허황된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 아파트값 얘기 안 하고 예? 주식은 정말 열심히 일하면 일자리가 있고 열심히 일하면 소득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집을 살려면 사고 임대하려면 임대 사고. 그렇죠.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밤에 집이 없는 게 그 가장 뭐냐면은 그 생명을 단축하는 그런 통계도 나왔더라고요. 아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제가 강원도가 제 고향인데요. 강원도에서 이제 대학을 서울로 왔습니다. 서울로 와서 이제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이렇게 서울 시내를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요. 막 돌아다니는데 집들이 이렇게 많은데 제 집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왜 내 집은 없지 했는데 사실 그때 제가 돌아갈 집도 서울에 어디 가서 잘 집이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솔직히 아무 데나 내려서 여인숙에 들어가서 자면 그냥 그게 내 집이었거든요. 대학 다닐 때. 근데 그때 제가 여인숙 들어가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땐 집이 왜 없지라는 생각보다 나는 왜 그냥 갈 데가 없지? 라는 생각이 엄청나게 많이 울었어요. 그때 뭐 왜 내 집이 없지? 나는 왜 집이 없으니까 뭐 돈을 벌 거야? 이런 생각도 못 했어요. 그냥 나는 갈 데가 없지? 근데 그 서러움을 제가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진짜 꿈을 꿀 수 있는 나라. 특히 이 방송 제가 어디 다른 유튜브나 다른 방송에 잘 안 나갑니다. 제가 시간도 없고 또 나가서 할 말도 별로 없고. 근데 제가 존경하는 이광재 이사님이 진행한다고 하시길래 감사합니다. 시간을 내서 진짜 그래서 왔습니다. 제가 어디 딴 데 가서 똑같은 말 할 겁니다. 제가.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전화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 단체 장이신데 이렇게 잘 아는데 인사를 안 받아요. 그래서 사석에서 어디선가 아예 그분은 제 인사를 안 받지? 라고 했더니 그분하고 잘 아는 분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주네요 저를. 그래서 예.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인사를 공손하게 잘 드렸는데 왜 제 인사를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표영호가 좌파라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제 다른 당에 이제 그 저쪽 당에 이제 당의 그 대표 주자인데 아니 저는 좌파 우파가 아니고 보수 진보가 아니고 저는 그냥 우리파입니다. 제가 그래서 했더니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아닌데 아무튼 그게 아니라면 앞으로 인사 잘 받을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야 세상이 저는 진짜 그런 거 없거든요. 저는 잘하는 사람 편입니다. 잘하라고 응원해 주는 사람 편입니다. 저는. 좋습니다. 네. 우리 진보 보수가 각자 주장하는 게 있지만 결국은 유능한 거, 정확한 거, 합리적인 게 이 세상을 지배해야 되겠죠. 예. 그죠? 그래서 우리 이광재 지사님도 앞으로
그 구독자가 4만 명이라고요? 네, 4만 1,000명입니다. 아이, 그 사람들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 이광재 지사님 4만 1,000명.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이 만약에 10,000명이다 그러면 적어도 절반은 이광재 유튜브로 찾아가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저게 힘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 뭔가 정보를 얻으면 뭔가 이렇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 표영호 TV도 함께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마토 뉴스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근데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제 카메라가 어디 있나요? 제 CCTV 아니에요, 제? 아니 카메라가 방송용 카메라가 아니고 CCTV야. 아, 이게 잘생긴 분은 이게 다층적으로 촬영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자, 오늘 시간 내서 감사하고요, 우리 표영호 대표님. 그 대한민국의 집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울고 있습니다. 이제 공직자 중심으로 정책을 폈던 것이 여러 번 실패를 했습니다. 이제는 AI 시대이지 않습니까? 주택 관련된 각종 데이터를 API를 공개해서 전 국민이 함께 문제를 풀었으면 어떨까요?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제 제발 좀 밤을 새서라도 우리들의 이 집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고 꿈을 갖고 도전하는 나라, 그리고 실패하면은 신용불량자가 아니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정치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어디다 집을 지어야 될 것인지 또 정확히 정하고, 그리고 20가지가 넘는 지원 정책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AI 시대에 우리 주택 정책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신 있는 발언으로 좌파가 절대 아니고 네. 합리적인 발언을 해준 우리 표영호 우리 대표님과 우리 부동산 문제를 뜨겁게 나눠봤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